다 공대분들이시죠? 바이오 쪽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바이오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도 공대 출신이니까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바이오 헬스가 어떻게 가고 있고 미래가 있겠는가 하는 쪽으로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뭐 보다시피 화공과 출신입니다. 화공과 출신이고 첫 직장이 LG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양사에 있었고요. 녹십자 교회사를 한 8년 했었고 종군당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이제 바이오 벤처 회사로 와서 그 회사를 이제 작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기 서울대학교 캠퍼스 뒤쪽에 있는 국제백신연구소, 거기에 제가 한국보건회 이사장을 하고 있으면서 첨단 재생의료 산업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첨단 재생의료라는 거는 여태까지 기존의 제약이 아닌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같은 새로운 분야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국내에 하는 기업들을 모아서 산업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뭔가요? 여기 보신 대로 시스템 반도체, 미래 자동차, 바이오 헬스 산업이에요. 그런데 반도체와 자동차는 우리나라가 해볼만 합니다. 삼성이나 현대가 그때 해놓은 걸 가지고도 우리가 해볼만 하지만 정말 바이오 헬스 쪽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고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가? 쉽지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이오 헬스 케어 시장은 뭐 엄청납니다. 2019년에 1,500조 원, 반도체가 500조, 자동차 700조. 두 개 합치는 것보다 큰 시장이에요. 2025년이 되면 3,000조가 됩니다. 저거는 반도체와 자동차와 화학 제품을 합친 시장보다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고 하면서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바이오 헬스 산업을 한번 볼까요? 스위스 그 조그만 나라에 큰 제약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바티스고 하나는 로슈라는 회사예요. 여기 보시는 대로 매출액은 한 60조 정도 되고요. 1년에 연구비를 10조 이상 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면 200조, 300조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보시면은 현대자동차 보면은 매출액은 저렇게 크지만은 시가총액은 한 40조 반밖에 굉장히 작은 거죠. 저 제약회사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커졌습니다만 2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00조, 250조였어요. 그러니까 스위스의 한 제약회사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우리나라의 대기업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약기업은 유한양행이었어요. 근데 유한양행 여기 보시듯이 매출액 1.5조 원에 시가총액이 한 4조 5조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비를 1년에 얼마 쓰냐면 1,500억 정도를 써요. 그러면은 노바티스나 로슈는 1년에 연구비를 10조를 쓰고요. 우리나라 제약기업은 유한양행, 녹십자, 종군당 해봐야 1년에 한 1,500억 연구비를 씁니다. 거의 한 70분의 1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글로벌 회사를 따라잡느냐?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근데 다행히 여기 보시면 이제 맥킨지가 그래서 한국의 제약 바이오가 글로벌 리더가 되기 힘든 이유를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 개발 능력이 안 된다. 근데 이것을 지난 10년 동안에 정말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규모, 시장 규모가 너무 작아요. 우리나라가 겨우 5천만 인구에 개발해봐야 글로벌 나가지 않으면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약회사들이 돈이 없으니까 국내에서 먼저 해보고 그러고 좋으면 글로벌 시장에 가보자. 이런 워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제약 바이오 업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여태까지 기존의 제약이 아니고 이제는 혁신 신약, 개인 정밀 의료 이런 쪽이 오는 거고요. 이런 분야가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분석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2009년도에 MB 정권 때 우리가 스페셜 커미티를 만들었어요. 이 형태로는 제약 바이오가 글로벌 시장을 갈 수가 없다. 글로벌 바이오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뽑자 해서 뽑은 두 개의 분야가 하나 바이오시밀러고
또 하나는 세포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바이오시밀러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보시는 대로 트리온과 삼성 바이오직 그리고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가장 뛰어 바이오시밀러에서 세계에서 나라가 대한민국. 이거는 굉장한 이거는 굉장한 우리나라의 장점이 되고요. 향후에 우리나라가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바이오 신약을 하더라도 이 셀트리온과 삼성이 여태까지 해온 그런 경험들이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 바이오시밀러가 성공한 요인은 여기 보시면은 남들보다 빠르게 갔어요. 셀트리온의 램시마란 이 관절염 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단일 항체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걸 승인을 받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라는 건 뭔가요? 결국은 복제약이에요. 우리가 먹는 태블릿 캡슐 같은 걸 만드는 걸 복제약이라고 그러죠. 바이오 쪽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라고 이름을 합니다. 결국은 특허가 끝난 바이오 약품의 카피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기술이 아니고 얼마나 싸게 만들고 얼마나 똑같이 만들고 그런 것이 키가 됩니다. 결국은 생산 캐파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는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금 1, 2, 3 공장을 합치면은 여기 보신 대로 36만 리터입니다. 그리고 4공장을 지금 증설하고 있는 게 26만 리터예요. 그러면 저게 62만 리터입니다. 셀트리온이 현재가 19만 리터고요. 이제 20만 리터를 증설하겠다 그래요. 여태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CMO, 그 위탁 생산을 해주는 공장은 스위스에 있는 론자입니다. 론자가 28만 리터였고요. 독일에 있는 베링거 인겔하임이 최근에 증설해서 30만 리터예요. 그럼 삼성과 셀트리온은 지금 인천 송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송도에 저거 이제 삼성의 62만 리터와 셀트리온의 39만 리터를 합치면 100만 리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저렇게 큰 생산 캐파를 가진 단지는 없는 거예요. 저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고요. 그래서 맥킨지가 다시 이런 바이오시밀러 같은 거는 이제는 사이언스가 아니고 이거는 오퍼레이션이다. 그래서 코스트를 낮춰야 되고 퀄리티를 똑같이 맞춰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케일을 커져야 됩니다. 거기에 스피드가 빨라야 되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가 돼야 돼요. 삼성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지 1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큰 이유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설, 거기에 들어가는 클린룸 같은 모든 그런 기술들을 똑같이 이런 제약업계의 이 클린룸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기존의 제약산업이라는 거는 신약 하나 만들면은 20년 특허 보호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원가가 5%가 안 돼요. 신약이라는 거는 뭐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 뭐 바이아그라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합성 신약은 5%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 개발하면은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휴미라라는 관절염 약은 1년에 20조를 팝니다. 1년에 20조. 그러면 그 제조 원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 1조밖에 안 돼요. 19조 남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약산업의 어떤 굉장한 메리트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율을 생산을 안 합니다. 그런 회사들은 수율이 필요가 없어요. 만들기만 하면 20년 특허권 보호되고 제조 원가가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율이 10% 좋든 20%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이오시밀러라는 거는 이제 경쟁이 생기고 똑같은 복제약이기 때문에 그 수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거기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대한 그런 기술, 클린룸 기술과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을 단축을 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37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55조예요. 그러니까 만든 지 10년밖에 안 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 현대 자동차의 시가총액보다 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재생의료라는 걸 보면은 이거를 리제너러티브 메디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가 있는데 세포치료제는 건강한 사람이든 아니면 환자로부터 세포를 분리하고 그 세포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화 증식시키고 활성을 증진해서 도로 환자의 몸에 넣어주는 것이 세포치료제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는 이제는 정말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가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힘들 때는 이것이 아마 대세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가세포라는 것은 오토로고스라고 합니다. 환자의 몸에서 세포를 뽑아서 환자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1:1 매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이거를 상업화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이 자가치료는. 그래서 하는 것이 이제 동종세포라는 거. 동종세포는 엘로제닉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건강한 사람한테 뽑아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환자한테 넣어주는 겁니다. 커머셜 레버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가 면역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항암제. 미국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암을 극복하겠다고 엄청난 돈을 썼는데 아직도 암이 극복이 안 돼요. 워낙에 암세포가 영리해서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항암제 시장은 무궁무진해요, 지금도.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면역세포를 이용한 면역항암제예요. 그래서 암을 잡아먹는 면역세포를 넣어주거나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 몸에 있는 T세포라든지 NK세포, 저건 내추럴 킬러 셀이고요. 그 다음에 수지성세포 이런 세포들이 있어요. 저거를 우리가 잘 조절을 해서 환자한테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줄기세포예요. 줄기세포는 세 가지가 있는데 황우석 교수가 했던 배아줄기세포. 이거는 이제 난자에서 채취해서 줄기세포를 만들어 넣어주는 거라서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거기서 이 세포가 어디로 분화할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아줄기세포는 그렇게 많이 아직까지 가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가 성체줄기세포입니다. 이거는 어른의 몸에서 세포를 뽑아서 원하는 세포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도 없고 암 발생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성체줄기세포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하는 것이 저 밑에 있는 유도만능 줄기세포입니다. 저는 iPSC라 그래서 플루리포텐트 스템셀이에요. 피부세포나 이런 거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세포를 분할합니다. 근육세포, 심장세포, 뇌세포. 그러니까 훨씬 더 아이디얼한데 역시 이것도 아직까지는 암세포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완전히 배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들이 이제 이건 터미놀로지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거고요. 줄기세포 시장을 보면은 여태까지 글로벌에서 7개의 허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4개가 한국 제품이에요. 위에 보시면은 저 빨간 거 처음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기세포는 한국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저것이 아까 얘기했던 2009년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바이오시밀러를 지원을 하고요. 세포치료제에 지원을 해서 식약처에 심사위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왔어요. 허가가 나왔는데 조그만 벤처 회사들이 국내에서 조그만 스케일로 임상을 했으니까 국내 시장에서만 허가를 받은 겁니다. 조건부로. 근데 미국이나 유럽 나가려면은 다시 임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저게 시간도 낭비를 하고 돈도 낭비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첨단 재생의료 산업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재생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별로 저렇게 전부 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세포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는 기존에 우리가 제약업계에 쓰던 그런 허가라든지 어떤 보험이라든지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임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허가를 어떻게 낼지도 모르고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걸 보험을 커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각 정부하고 이런 이제 협의체에서 그런 걸 딜을 합니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있는 제일 큰 게 ARM이라는 Alliance for Regenerative Medicine 거기에 제가 이제 이사를 하면서 저걸 그대로 들여와서 한국에 CAM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CAM은 Council for Regenerative Medicine. 저기 한 70개 정도의 국내 회사들이 들어있고요. 여기서 이제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옆 나라 일본이 사실은 일본은 제약계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제약회사 중에 다케다라든지 어떤 그 아스텔라스라든지 큰 회사가 많아요. 제약업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회사들, 여러분가 많이 듣는 화이저라든지 뭐 GSK, 노바티스 이런 회사하고는 경쟁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일본도. 그래서 2014년에 재생의료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을 줄기세포의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해요. 그래서 뭐냐 보시면은 줄기세포의 처방기관의 신뢰를 올려서 소비자들에게 줄기세포 이용을 장려하겠다. 일본의 돈 많은 노인들한테 줄기세포를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산업은 육성시키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제품 사용은 유지한다. 이 제약 쪽의 허가 단계를 보면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약 후보 물질을 만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전임상이에요. 동물에게서 안전한지를 봅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전임 동물에. 그게 패스라면은 사람한테 들어와서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을 하죠. 그죠?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에게 약을 투여해서 안전성을 보는 게 임상 1상입니다. 임상 2상은 거기서 통과를 하면은 환자에게 약을 써서 안전하고 효과인지를 보는 거고요. 임상 3상은 그걸 환자 숫자를 굉장히 늘려서 이제 거기에 통과하면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보통 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죠? 그런데 2014년에 발의한 일본 재생의료 법안은 여기 보시면은 동물에서 전임상에서 효과만 보이고 임상 1상에서 안전성만 보이면은 조건부 품목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임상 2상과 3상을 안 하고 조건부 품목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위험성이 많죠. 그렇겠지만은 이렇게 해야만 일본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겠다고 하고 만든 법안이에요. 그래서 임상 2상, 3상을 안 했기 때문에 시판하면서 향후 7년 동안에 그 환자의 데이터를 다 모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7년 후에 다시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안전하기만 하면은 유효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제품을 그대로 살려두는 게 일본의 재생의료 법안입니다. 우리나라는 뒤늦게 이제 작년에 이 재생의료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반대가 많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지금은 껍데기 법안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거라도 이제 법안을 만들어 놔야만 우리가 그 안에 이제 내용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이게 유전자 쪽입니다. 유전자 편집이라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진 에디팅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 있는 이 환자의 유전병 환자들에서 체세포를 꺼내고 거기에 유전병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유전자가 변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거를 유전자 가위를 이용을 해서 그 잘못된 유전자를 바꿉니다. 치환합니다. 정상으로. 그렇게 바꾼 다음에 그걸 환자한테 넣어준 거를 우리가 유전자 편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020년에 이분 두 분은 이제 화학가였습니다. 노벨 화학상을 받은 두 분이 이 유전자 편집으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이 유전자 편집은 사람의 치료제뿐 아니고 농업 쪽, 축산업 쪽에 다 쓰입니다. 이제 농업 쪽을 보시면은 바나나 세이브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바나나는 여러분 지금 먹고 계시는 바나나는 단일 품종입니다. 바나나는. 여기 보시면 그 1950년대에 그로스 미셸이라는 단일 품종인데 저게 펑거스에 감염이 돼서 멸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는 여기 보시는 카벤디시라는 품종입니다. 전부 카벤디시예요. 근데 이 카벤디시 품종이 지금 펑거스에 감염이 시작돼 있어요. 그대로 놔두면 10년, 20년 내에 바나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나 세이브 프로젝트는 이 바나나의 유전자를 편집을 해서 이 펑거스의 저항성이 강한 바나나를 만드는 것이 바나나 세이브 프로젝트예요. 이런 쪽으로 농업 쪽을 쓰고요. 두 번째가 이건 보시면 축산업에 쓰는 건데 이 소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 그 육체미 선수 같죠. 근육이 울퉁불퉁합니다. 이 소는 여기 보신 대로 마이오스타틴이라는 유전자가 없어요. 마이오스타틴이라는 유전자는 뭐냐? 마이오라는 거는 머슬이고요. 스타틴이라는 거는 스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과성장하는 것을 막아주는 유전자가 마이오스타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육이 막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의 품종이 벨지안 블루예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돼지에는 이 품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구가 70억 인구가 1년에 돼지를 몇 마리 정도 먹을까요?
몇 마리? 15억 둘 먹습니다. 15억도. 근데 그 중에 7억들을 중국 사람들이 먹어요. 근데 여러분 가보셨는지 몰라요. 중국에는 삼겹살 안 먹습니다. 삼겹살은 우리나라 못 먹어요. 중국 사람들 전부 살코기만 먹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돼지에다가 아까 그런 마이오스타틴 유전자를 치환해 주면은 그러면 슈퍼마슬 돼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비계는 줄어들고 살코기가 많아집니다. 그 시장이 엄청난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것이 이 축산 쪽의 이제 유전자 편집 프로젝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사람한테 쓰는 거죠. 여러분 혈압병이라고 들어보셨죠? 혈압병이 뭔가요? 피가 나면은 안 멈추는 게 혈압병이 그죠? 근데 혈압병을 유전자 치료에 가장 많이 썼던 중요한 이유는 혈압병은 딱 유전자 하나가 바뀌어 있어요. 치환이. 저기 보시면은 회색으로 거꾸로 될 게 저거 하나만 딱 바뀌어 있습니다. 저거만 바꿔주면은 혈압병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편집을 이용을 해서 저거만 치환을 해주면 된다. 저게 이제 혈압병에 쓰는 그런 유전자 편집 프로그램. 피도 바꿀 수 없고요. 한 번 다치면 위험해요. 오빠 여기하고 손하고 다리 안 아프게 그냥 오래오래 살아서 정리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요. 아이 가자. 자꾸 나의 마음 속에서 텅 빈 사랑이 남아 있을 것 같아서 후회로 가슴을 닫아 세월 위로 날아가는 그리움처럼 나의 힘든 하루를 전하고 싶은데 지금 내 모습을 봐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모습 너에게 보일 수 없어 변하고 싶은 것이 나의 사랑이라면 변하지 않을 것처럼 말한 나 부디 용서해 눈물로 대신할 수 없는 하루하루 속에서 나 살아가잖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이런 아픔 내게서 끝나길 바래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건강하고 더 안 아프고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90년대 8살 때 혈우병 치료제를 맞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자율로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신혼여행을 갈 때 가방에 큰 가방에 반은 혈우병 약이에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한테 아까 말한 유전자 편집을 해서 유전자만 바꿔주면은 평생 이런 거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오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팬데믹입니다. 결국은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어요. 저게 H1N1입니다. 이때 전 세계 인구에서 5천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스페인 독감에. 1918년에 대한민국에서 스페인 독감으로 얼마가 죽었느냐? 15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서울의 인구가 20만 명입니다. 근데 저 때는 팬데믹인 건 모르고 알지 못할 역병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09년에 지금부터 12년 전에 신종플루가 왔습니다. 그게 똑같은 H1N1 독감이었고요. 이때는 녹십자가 2009년에 독감 백신 공장을 완공하는 해였어요. 그래서 저 때에 2009년에 우리나라 5천만에 50%, 2,500만 도즈를 녹십자가 단독으로 정부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H1N1 팬데믹에 대처를 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때도. 지금 코로나19는 완전히 이제 바이러스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진단 키트도 이제 우리가 잘했고, 백신이 지금은 이제 나오기 시작했지만 상당히 새로운 분야라 어려웠고요. 치료제도 잘 듣는 게 없습니다. 독감 바이러스하고 좀 다른데, 독감 바이러스는 우리가 H1N1, H2N3 하는 거는 H는 헤마글루틴이라는 거고요. N이라는 거는 뉴라미다즈입니다. H가 16가지가 있고, 뉴라미다즈 N이 9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144개의 조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년 2월에 WHO 총회에서, 제네바에서 올해에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를 정해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독감 백신 만드는 회사들이 독감 백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에 접종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또 바뀝니다. 이게 이 독감 백신은 여태까지는 달걀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달걀 안에 바이러스를 넣어줘서 그 달걀의 영양분을 먹고 바이러스가 자라게 하고요. 그거를 채취해서 백신을 만듭니다. 이게 예전에 보면은 이제 앉아서 요즘 달걀에 바이러스를 접종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이제 이것들이 전부 자동화돼서 바이러스 접종할 때도 자동으로 하고, 체독할 때, 그 다음에 정제 및 불알아 다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이러스를 부알 안에 넣어서 바이러스를 증식시키고 체독해서 독감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임산부가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될까요? 안 맞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은 임신하면은 약도 먹지 말고 주사도 맞지 말고 그러죠. 근데 임신부는 독감 백신은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난 미국에서 10년간 데이터인데 뭐냐면은 아기는 태어나면은 처음 6개월간은 면역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면역 기능으로 받지 맞습니다. 엄마가 독감 백신을 맞으면은 그 면역 기능이 그대로 아기한테 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독감 백신을 맞은 아기는 굉장히 여기 보시는 대로 독감 증례가 70% 감소하고 독감 관련 입원율이 80% 감소합니다. 네. 이게 2009년에 이 팬데믹이 환자가 늘어나다가 독감 백신을 투여하면서부터 축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백신의 효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이때의 접종 순서는 제일 먼저 의료 종사자, 그 다음에 학생들, 그 다음에 영유아, 임신부, 군인, 만성질환자 이런 신호로 쭉 했죠. 제가 이때 이제 이 독감 백신을 정부에 공급하는 총괄 책임자 역할을 했고요. 제 파트너가 지금 질병관리본부장을 하고 있는 정은경 청장이 그때 복지부 담당 과장이었어요. 저하고 둘이 매주 앉아서 이걸 어떻게 허가를 내주고 접종을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계획을 했었죠. 자, 이거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 독감 백신 접종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인구 비율이 65세 이상이 12%. 그래서 독감 백신을 다 맞으니까 ILI라는 건 인플루엔자 라이크 일리스인데 독감 유사 반응이
그 그룹에서는 5%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 집단 생활하는 학생들 7세부터 18세도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13%의 인구 비율인데 IRI 비율은 42%입니다. 그러니까 독감 백신을 맞고 안 맞고 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는 이제는 이 학생들도 무료 접종을 다 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제가 이제 지금 SCM 생명과학은 그럼 뭘 하는 회사인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SCM은 Specialized Cell Medicine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치료제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세포 치료제는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 치료제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있는 부분이 조직공학이에요. 이게 이제 그 영어로는 티슈 엔지니어링 그런데 우리 공학도들이 할 일들입니다. 세포나 유전자를 직접 넣어주는 것보다는 어떤 폴리머 스캐폴드든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걸 넣어주면 훨씬 더 효력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조직공학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세 개를 다 하는데 지금 처음에는 줄기세포로 시작을 했지만은 미국에 있는 회사와 이태리에 있는 회사를 하나씩 사서 그거로 이제 면역세포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줄기세포나 면역세포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지금 백혈병 치료하는 세포 치료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한 번 주사인데 5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애기들 신생아 중에 이 척수 쪽이 문제가 있는 유전병인데 그건 한 번 주사인데 28억 원이에요. 그걸 어떻게 치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의 미래 방향은 가격을 낮춰야 돼요. 가격을 낮춰야 되고 이게 이제 환자의 어떤 그 세포나 유전자를 다루기 때문에 품질 보증, 퀄리티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CGMP, 군 매니팩처링 프랙티스, 생산을 어떻게 잘하냐가 앞으로 이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는 관건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일반 약들은 아까 말한 대로 신약을 개발하면 특허가 20년 보호됩니다. 그죠? 그게 물질 특허라는 거예요. 근데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는 물질 특허가 없습니다. 줄기세포는 누구나 뽑아내서 임상을 해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얼마나 잘 안전하게 만들고 가격을 낮추냐가 이 분야의 향후에 이제 키 팩터가 되는 거예요. 자,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은 여러분 아토피 피부염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이 뭐 근원적인 치료가 안 됩니다. 아토피는 굉장히 고생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중증 환자들은 글로벌하게 한 1.3억 명 환자가 있고요. 시장 규모는 10조 원. 그 다음에 중등증 이상이 한 40% 됩니다. 3년 전에 사노피란 회사에서 이 듀피젠트라는 약을 개발했어요. 이게 이제 항체 의약품입니다. 근데 이 약품이 2024년이 되면은 한 매출 9조 원 정도 할 거라고 보는 약이에요. 우리 SCM이 개발하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아토피 치료제는 이거하고 경쟁을 합니다. 듀피젠트란 약은 이 피하 주사를 2주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개발하는 줄기세포는 정맥 주사를 하고 2주 간격으로 3번 투여를 하는데 그걸 투여하면은 여기는 6개월 이상 돼 있지만은 어떤 환자들은 2년, 3년간 정말 치료가 돼서 멀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토피를 측정하는 임상 지표가 EASI 스코어라는 거고요. 이제 엑제마 에어리아 시비리티 인덱스라는 건데 이거는 몸에 있는 습진, 부종 이런 걸 의사하고 환자가 평가를 해요. 그 점수를 매깁니다. 몸을 네 부분을 나눠요. 머리, 목 부분, 몸통 부분, 팔다리. 각 부분의 점수가 18점이 가장 안 좋은 점수예요. 그럼 다 합치면 72점이 가장 나쁜 점수인데 27점 이상 되면 중증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못하고요. 직장생활을 못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긁는다고. 그래서 하루에 2-3시간 잠 잘 자는 거고 너무 긁으니까 몸에 진물이 나고 각질이 생기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게 왼쪽에 지금 밑에 두 환자 보시면은 병원에 갔을 때 35, 37 굉장히 중증 환자인데 2주 간격으로 3번 맞고 거의 정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왼쪽 환자는 거의 41개월, 3년 반 동안, 오른쪽 환자는 29개월, 2년 반 동안 좀 버티고 있는 환자들이에요. 왼쪽에 이렇게 환자들이 투여를 받고 깨끗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작년에 우리가 임상 1상을 마쳤는데 19명 중에 13명이 효과가 좋았고 그 13명 중에서 12명은 6개월 이상 효과가 지속되더라.
근데 이제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는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임상 2상을 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희귀 질환 중에 척수 손해성 실조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손해가, 작은 뇌가 점점 줄어들어요.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왼쪽에가 정상인의 손해고요. 오른쪽은 환자라서 손해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운동도 못하고 음식 섭취도 못하고 사망합니다. 우리나라에 한 4,000명 정도의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치료도 안 된다 그러고 개발한다는 소식도 안 들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지금 척수 손해성 실조증이에요. 지금 88세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손발 까딱을 못해요. 그래서 그 따님인 노소영 씨가 아버지의 환자에 대한 이런 거를 기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정말 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 대만에 있는 줄기세포 회사가 이 적응증으로 줄기세포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국내에 들여와서 일단 환자들에게도 빨리 좀 쓰자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Hockey great Gordie Howe continues his remarkable recovery from a stroke after receiving stem cell treatments in Tijuana. CBS News 8 traveled to the clinic in Baja where the stem cells manufactured here in San Diego were implanted into the sports legend known as Mr. Hockey. He was the one guy without a weakness. He had wonderful shots, front hand, backhand. He was ambidextrous. Gordie Howe, one of the greatest hockey players of all time, was on his deathbed last year after suffering a stroke. His son, Dr. Murray Howe, had actually started writing his father's eulogy when he received a phone call from StemMedica, a San Diego-based stem cell company. When they said, "We think we can help your father," I was beyond skeptical. Dr. Howe spoke with us via Skype about his decision to take his father to Tijuana to receive stem cell infusions at Norvastem's Clinica Santa Clarita. It became clear to me that it was safe and that it might do something. The clinic uses stem cells manufactured in San Diego and approved for clinical trials in Mexico. This is where Gordie Howe received his neural cell treatment, and this is the room in which he stayed. Doctors at the clinic demonstrated the treatments Gordie Howe received, starting with the injection of stem cells into the spinal column. We use a little bit of local anesthesia, lidocaine. The process takes less than 20 minutes. Afterwards, the patient has to lay flat for 6 hours so the cells can do their work on damaged portions of the brain. So they have to migrate through the spinal fluid up to the brain area. Gordie Howe's stroke had left him unable to walk, but within 8 hours of his first stem cell treatment, he sat up in his bed at the clinic. But he said, "Well, I'll just walk to the bathroom." I said, "Well, you can't walk." He said, "Well, the hell I can't." And he sits up and he puts his feet over the edge of the bed, and I was absolutely astounded that he could do that. The next day, Gordie received a second treatment. ¿Cómo está? Doctors use an IV solution to slowly inject stem cells into the bloodstream. The cells can help increase oxygen delivery to damaged organs. The whole process takes about an hour. Over the past 6 months, Novastem has treated about 50 patients for everything from congestive heart failure to strokes, even orthopedic injuries. We cannot claim that we will cure the patients with stem cells, okay? But we can definitely say that patients will have an improvement. Keep in mind, these stem cell treatments are not approved in the United States, as clinical trials attempt to demonstrate a cause and effect success rate. But to Gordie Howe's family, you need only look at this video, recorded in February, 2 months after his treatment in Tijuana. At this point, you can't even tell he had a stroke. That's what's really amazing. The StemMedica company paid for the treatments that Gordie Howe received, which cost about $30,000. Howe plans to return to the Tijuana clinic for a second round of treatments 이런 next 케이스, month. 70대, 80대의 노인들이 중풍이 와서 반신불수한데 지금 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걸 써봐서 빨리 효과를 보는 사람은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런 향후에 줄기세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많은 분야의 약은 개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당뇨약 좋고요. 혈압약 좋고요. 고지혈약 전부 좋은 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뇌질환 쪽, 치매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 약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는 향후에 이제 이런 뇌질환 쪽이든 제가 보는 줄기세포의 마지막 골은 여기 보시는 엔타이 에이징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바이오 헬스를 산업으로 키우려면은 이제는 정말 이런 줄기세포로 항노화 쪽에 치료를 하게 되면은 지금은 우리가 돈 있는 부자들이 다 스위스나 뭐 이런 데 이제 가는데 그걸 가지 말고 한국으로 와서 줄기세포를 맞게끔 하면은 그것이 메디컬 투어에 대한 산업도 되고 바이오 헬스 산업이 되는데 그거는 정말 반도체나 자동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산업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공대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대로 줄기세포나 이런 게 너무 가격이 비쌉니다. 비싼 이유는 세포를 배양하고 하는데 지금은 그 배양 방법이 그냥 2디멘셔널 플라스틱에서 칼출해요. 그러니까 제조원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 보신 대로 3차원 배양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집어넣는 게 이게 디스포저블입니다. 저 플라스틱 백하고 물레방아 생기 같은 것이 저게 이제 디스포저블이고요. 여기 이제 세포 배양액을 채워서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겁니다. 여기 보신 대로 제목은 버티컬 휠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바이오 리액터라 그러면은 프로펠러 같은 걸 돌려서 세포 배양을 합니다. 근데 그걸 하게 되면은 이런 세포 치료제는 세포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마찰력이 세지면은 그게 깨져요, 세포가. 그래서 이렇게 물레방아 타입으로 굉장히 젠틀하게 돌리면은 마찰력도 줄어들고 세포가 훨씬 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가 지금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비교입니다. 지금 위에 걸 보시면은 지금 현재의 방법이에요. 메스터 셀뱅크에서 100만 개의 세포로부터 플라스틱 칼출하고 그 다음에 셀 스택을 거치면은 여기 보시는 대로 15일에 한 7억 개, 8억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밑에 3D 바이오리액터를 쓰게 되면은 똑같은 하나의 메스터 셀뱅크 100만 개로부터 바이오리액터를 쓰게 되면 13일에 100억 개의 세포가 나옵니다. 10배 이상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훨씬 더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간단하게 시간이 몇 분 정도 제가 더 있습니까? 괜찮아요. 다음에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를 보면요.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대로 CAR-T. 이게 제약업계에서 현재 면역세포 치료제, 면역항암제 가장 핫한 분야가 CAR-T입니다. CAR라는 거는 카이메릭 안티전 리셉터라는 거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암세포입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있는 게 T세포입니다. T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데 지금은 이것이 암세포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암세포에 저기 항원 나온 거를 인지하는 T세포를 유전자 조작을 하면은 그 암세포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3년 전에 이제 허가를 받은 얘기인데 소아 백혈병에 쓰는 겁니다. 소아 백혈병의 현재까지 치료제로는 완치율이 3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쓰게 되면 완치율이 90%입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약인데 가격이 한 번 치료에 5억 원짜리예요, 이게. 이번 3월 달에 국내에도 들여와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았는데 이걸 이제 보험을 커버를 안 해주면은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걸 5억을 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세포 치료제가 앞으로 극복해야 될 방향이고요. 그래서 이 CAR-T 치료제 개발한 시가총액을 보면은 카이트라는 회사가 제품 하나 이거 허가받아서 팔릴 때 11조에 팔렸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주노라는 회사는 임상에 실패해서 허가를 못 받았는데 불구하고 팔릴 때 9조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팔고 카이트를
팔고 만든 회사가 엘로진이라는 회사고요. 주노를 팔고 만든 회사가 여기서는 사나바이오텍입니다. 그런데도 다 지금 임상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몇 조 원의 밸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글로벌 카티를,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지나가고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이 카티는 환자의 몸에서 세포를 뽑아야 하는 환자 1:1 카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환자가 이걸 만들려면 피를 뽑아서 미국에 보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 가져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로지스틱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미국에 인수한 회사는 이게 동종입니다. 아까 동종이라는 거는 건강한 사람의 혈액에서 T세포를 뽑아서 그걸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들어 놨다가 환자가 오면 놔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가격도 낮출 수 있고 안전성도 좋고 항암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게 되기만 하면은 이거는 정말 몇 조의 회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또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 카티를 지금 하는 거는 급성 백혈병인데, 이거를 이제 비슷한 거를 만성 백혈병이라든지 림프종 이런 쪽으로 이제 늘리는 걸 하고 있고, 또 수지상 세포, 아까 이 면역 세포도 지금 이거는 이제 고형암입니다. 그래서 신장암, 폐암, 그 다음에 간암 이런 쪽으로 쓰겠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이용을 해서 면역 세포 쪽으로 나간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CGMP 제조 시설이고요. 우리가 지금 인천 송도 쪽에 저희 제조 시설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미국에 이제 CGMP 시설이 굉장히 글로벌 스탠다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SCM의 사업화 전략은 향후에, 지금은 우리가 제약 바이오 시장 그러면 미국하고 유럽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한 10년만 지나면은 아시아 시장이 굉장히 커집니다. 아시아의 그 많은 인구들. 그래서 아시아 시장을 저희가 공략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회사와 제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우리 아토피 피부염의 파트너가 한동약품입니다. 그래서 임상 3상부터 판매까지는 한동약이 되어 있고요. 면역항암제 쪽은 미국 회사, 이태리 회사를 인수해서 나가고, 아까 이제 뇌질환 쪽은 척수 손해성 실조증 같은 거는 우리가 라이선스 인을 해서 이거를 기반으로 향후에 파킨슨 치매 쪽으로 줄기세포를 개발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SCM이 스페셜라이즈 셀 메디슨이라 그랬지만은 새로 제가 말한 SCM은 S는 스피드예요.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제가 이제 녹십자나 정군당 같은 회사에 있습니다만은 그 큰 조직은 결정을 내리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결정이 제대로 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이오 벤처 회사는 좋은 거는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스피드에 해야 되고요. 두 번째 C는 저는 커먼 센스라고 봅니다. 상식이 통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들을 해야지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고. 세 번째 M은 뮤추얼 트러스트예요. 정말 우리가 파트너가 있는 거기 때문에 파트너하고 상호 신뢰를 하에 사업을 해야만 그것이 사업이 지대로 커지고 회사가 커진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포럼 마지막 세션을 이제 바이오 산업계에 대해서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이제 이병건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스 이동준 회원님이 바이오 헬스 중 오믹스나 디지털 헬스 인포메이션 데이터 분석의 시장성과 미래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믹스 그러면은 저게 이제 프로테오믹스 아니면 지노믹스 이런 게 있거든요. 프로테오믹스란 거는 예전에 우리가 프로테인 드럭을 처음 나왔을 때 그걸 하는 게 프로테오믹스고요. 향후에 우리가 유전자를 이용을 한 게 지노믹스 쪽이에요. 그건 앞으로 굉장한 시설이 열립니다. 그건 뭐 분명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디지털 헬스 인포메이션인데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원격 의료가 됐던 여러 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행법상 이 디지털 헬스를 굉장히 막아놨어요. 우리가 뻗어나갈 룸이 없습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규제
법안들이 이런 디지털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하는 것이 이걸 어떻게 빨리 풀 것인가. 오는 시장은 분명한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규제가 많이 막혀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인플러스의 안찬호 회원님이 한국은 바이오 시밀러나 CMO 쪽으로 강하다고 하셨는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시밀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같은 거를 제조 단가를 낮춰서 나가는 거니까 저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예요. CMO 똑같습니다. CMO란 게 이제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같은 저 바이오 시밀러 제조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생산만 해주잖아요. 그저게 CMO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모더나 백신이든 파이저 백신을 가져오면은 저거를 이제 삼성에서 해보겠다는 것이 생산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의 허가를 받았으니까 거기서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저거는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지만은 향후에 우리가 하게 될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는 더더욱 생산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CMO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향후에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이제 크게 성장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스 어떤 회원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화학공학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 생명공학과 의료공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제가 화학공학 때 석사 논문을 쓴 게 트랜스포트 피노미나예요. 이동현상 쪽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한 거는 혈액의 흐름, 혈액이 혈관 내에 지날 때 그게 리올로지죠, 그죠? 이동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찰력 같은 거, 혈액 속에 있는 세포들이 그 마찰력에 따라서 어떤 성분을 내는지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의학 쪽하고 공학 쪽에 연구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갈수록 융합이 돼야 되고 의학공학이 제가 공부한 게 40년 전이거든요, 미국 가서. 그때만 해도 의학과 공학이 굉장히 미국서는 활발하게 해요. 매주 세미나를 우리가 의대 가서 하고 공대 와서 하는데 한국은 그런 게 안 돼 있습니다. 의대와 공대 벽이 너무 높아요. 아직도. 정말 거기서 같이 일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빨리 해소가 돼야만 향후에 오는 이제 이런 특히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는 의사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벽을 빨리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일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또 예스 회원분이 연구자에서 사업자, 경영자가 되셨을 때 가장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셨는지요? 또는 오히려 득이 됐던 점은 무엇인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면은 여태까지 우리나라 같은 데는 한 번 직장은 평생 직장이다. 뭐 한 번 들어가면 30년, 40년 근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도. 저는 좀 다르죠. LG에 8년, 삼양사 8년. 그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제가 미국의 바이오벤처의 CEO를 하다가 녹십자 13년, 정문당 바이오벤처로 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옮겼을까요? 처음에 박사학위 받고 들어간 LG에서는 연구소 생활을 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연구보다는 사업이다. 해서 이제 삼양사란 회사가 처음 의학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처음 가서 이제 의학 사업을 본부장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연구가 맞을지 아니면 사업이 맞을지 이런 걸 잘 좀 검토해 보셔야 돼요. 꼭 내가 뭐 공학에 있으니까 연구소에 가서 뭐 할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창업도 많이 하고요. 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적성이 잘 맞는 게 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공대 쪽에서 이제 경영이나 이런 쪽이 다릅니다만은 결국은 그래도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커먼 센스나 뮤추얼 트러스트 이런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를 제대로 하면은 어디서든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이오 기업의 경영자로서 그 임상에서 떨어지거나 실패한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은 그냥 먼키 실험에서만 이제 결과가 있고 그 이후로 못 간 기업들을 M&A 하는 경우나 사는 경우는 경영자 마인드에서 왜 사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왜 사냐? 제가 이제 회사를 2개를 샀지 않습니까? 미국 회사를 하나 사고 이태리 회사를 하나 샀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에서 제일 큰 목표는 뭐냐면은 기술을 라이선스 아웃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봐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좋은 약을 개발해서 사실은 갖다 바치는 겁니다. 큰 회사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 산업이 클 수가 없어요. 저는 거꾸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이 미국이나 유럽 회사를 좀 사라. 그러면은 지금은 상당히 기술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회사를 사는 순간에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기술이 다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생각을 바꿔서 자꾸 우리 걸 갖다 팔 생각만 하지 말고 미국이나 유럽 회사를 어떻게 잘 발굴해서 그걸 우리가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그 개발 시간도 줄이고 또 우수 인력도 확보하고 일거양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